자, 이어서 가죠. 불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상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시대 불상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신라의 조형물과 건축 양식을 계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균형을 유지 못하여 조형미가 다소 부족한 것이 많았다. 자유분방한 양식을 지녔으며 초기에 대형 철불이나 석불이 조성됐다. 대형 철불 밑줄 그으시고,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대표적 불상, 신라 양식을 계승했다.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 자상. 신라의 전통 양식을 계승한 소조불이다. 오른쪽 그림 한번 봐주시죠. 네, 소조불이다. 첫 번째 나온 게 소조불입니다. 네, 흙을 고서 만들었다는 뜻이 되겠고요. 두 번째, 대형 철불. 신라 하대 만들기 시작하였고 고려 초기에 크게 유행하였는데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자상, 일명 강주 춘궁리 철불이라고 그랬죠. 네, 두 번째, 철불. 소재가 철로 만들었다는 뜻이죠.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대량 생산이죠. 대량 생산이란 불교를 대중화의 목적을 뒀다고 봐야 되겠죠. 네. 불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상은 무엇으로 만드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부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거 뭐예요, 그러면? 뭐가 가지고? 선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교정이 아니라 선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형 철불입니다. 전기의 불균형한 석불이 제작되다. 논산 간족사 석조 미륵보살. 오른쪽 그림 상단이 세 번째 그림입니다. 논산 간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일명 이걸 이제 은진미륵이라고 해요. 같은 말로. 네. 동네 이름이 은진에 있다 해서 은진미륵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다시 적어볼게요. 네. 은진면에 있다 해서 은진미륵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머리와 몸통과 이 균형미가 전혀 안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이걸 되게 가치가 평가절하되게 평가가 됐었던 것인데, 최근에 학회에 보시면 논산 간촉사 석조 미륵 보살 입상은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죠? 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되게 특징인, 네, 되게 조형미가 없죠, 그죠? 조형미 전혀 찾아볼 수 있죠. 조형미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다. 그 다음에 신체 비례가 되게 불균형하죠. 은진미륵, 네. 논산 강철조 미륵 보살 입상이다. 네. 대형 석불이죠. 네. 돌로 만들었다. 네. 뭘까요, 이게? 미륵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네, 그죠? 네. 미륵이라는 단어가 들었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꼭 행복하진 않다는 얘기죠. 언해피하는 시기에 항상 미륵이 등장합니다. 삼국이 공통적으로 전부 다 미륵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불상을 오른쪽에 보시면, 상단의 끝에 보시면 안동 이천동 마의 열의 입상이라고 했죠. 네. 안동 이천동 마의 열의 입상이다 하겠습니다. 네. 이거 같은 마예불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마예불. 커다란 바위가 이렇게 있다면, 네. 이 바위에다가 바로 부처를 새기는 거죠. 네. 부처를 새기는 거다. 이걸 마예불이라고 불러요. 이건 이제 커다란 바위가 있다는 얘기는 앞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들이 만들어진다는 거, 이렇게. 최소한도 부처님이 이게 그려져 있다면 최소한도 우리가 A를 갖출 수 있고, 마찬가지 대중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봐봐요. 그 경주에 가시면 석굴암 부처님이 가장 정형화되어 있고, 우리 신라인들, 우리나라인들의 모습을, 온화한 미소를 띄고 있는 모습이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뭐가요? 이런 부처들을 보면 전부 다 봐봐요. 소조불, 철불, 은진미륵, 마예불, 전부 다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건 선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은 전부 다 교정이었던 거예요. 교정 승려들의 추구했던 그 온화한 미소, 신라만에 가지고 있던 그 온화한 미소는
전혀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다. 불교가 꼭 왕실과 귀족들의 선호품일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 불교라고 하는 그 종교를 내가 가져갈 수 있다. 내 마음의 불교를 가져갈 수 있다. 전부 다 선종이라는 겁니다. 부처의 마음을 공부하는 것이지 부처가 말씀하신 공부를 공부하는 거 아니라 보고 있는 겁니다.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대별 불상을 좀 잘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꼭 봐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연가 7년명 금동 열애입상. 연가는 안원왕시기의 연호죠. 연가는 고구려 안원왕시기 연호입니다. 연가 7년명 금동 열애입상. 그 다음에 신라과 경주 배동 또는 벨이라고 상관없는데 이름이 바뀌었죠. 동네 이름이. 배동 석조열의 삼존입상. 공통점 탐모의 관을 쓰고 있다. 삼산관을 쓰고 있다. 통신라 석군의 번전불과 보살상. 여기는 균형미, 그죠? 최고의 균형미죠. 온화미소 이런 모습들. 불교 이상세계를 추구하고 있더라. 석굴암의 번전불과 보살상. 참고로 석굴암은 인조 석굴입니다. 아셨죠? 인조 석굴을 만들 수밖에 없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에 산재되어 있는 돌들은 거의 다 하강암이에요. 하강암은 알다시피 정확하게 조각을 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불상들을 보면 우리가 서역으로 가는 것에 대표적인 이제 불상 조각을 안치하죠. 이건 사암이라 해가지고요. 돌이 되게 잘 조각할 수 있는 그런 종류 돌이거든요. 그래서 하강암과 사암은 전혀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인공 석굴이고요. 즉 대표적인 게 지금 석굴암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애들은 가장 대표적인 천연 자연적인 돌에다 굴을 파서 돌을 정으로 쪼아서 굴을 만들어서 거기다 부처님을 안치하는 게 가장 이상향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재주가 안 되기 때문에 돌의 소재상 할 수가 없어서 아예 우리는 그냥 수학적인 계산법부터 인조 석굴을 만들어버린 거다. 발의 이불 병자선 별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고구려 개성양식 흙을 구워 만든 불상과 부처. 부처님 두 분이 앉아 계신다. 그래서 병자상. 고려시대 부석사 소주 아미타 열의 자상. 그 다음에 철조. 그 다음에 논산 간촉사 안동 이천동. 전부 다. 이건 선종과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신라 말과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됐죠? 그럼 청자공예 가도록 할까요? 청자공예 353페이지 계속 이어보면 되겠죠? 청자 공예 부분. 공예는 특별히 나오는 건 없습니다만 청자는 좀 봐야 되겠죠? 한번 볼까요? 특징. 귀족생활의 도구와 불교 시상은 불구중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세계적으로는 고려청자는 상감청자로 발전하였다. 볼까요? 이렇게 상감청자로 발전하죠. 이렇게 상감청자로 발전하였다. 상감청자로 발전하는데 꼭 필요한 기술이 여기 들어가더라. 이게 은입사 기술이에요. 상감청자는 도기에다가 도기 특정 부분을 그죠? 도자기의 특정 부분을 파고 거기에 메꾸는 방식이거든요. 그 흠을 판 부분을 메꾸는 방식인데 은입사 기술이란 이건 청동에다가 그죠? 청동기 일정 부분을 갉아내고 여기다 은일 새기는 기술인데 요 기술이 바탕이 돼야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감청자를 하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할 기술이 은입사 기술이에요. 혹시 선후 관계를 물어본다면 은입사 기술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상감청자 부분이 뒤에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고려청자, 상감청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간섭기가 되면 이제 분청사기가 등장하겠죠. 분청사기. 13세기 중엽에 원간섭기가 들어가죠. 분청사기.
주로 이제 우리 생활의 근거, 우리 생활에 일정한 것들을 주로 어문화라고 보통 거죠. 고기 그림 같은 거. 일상 생활에서 자주 봤던 것들을, 도기에다가 그림을 새겼다. 이건 이제 북방가마라고 그러죠. 원나라의 양식은 북방가마를 통해서 자기를 굽는 방식을 분청사기라고 합니다. 분청사기 합니다. 이건 원간석기부터 15세기 말까지 대유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16세기가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백자가 등장하죠. 이렇게. 되게 중요하죠. 전혀 다른 기술이 등장하니까 16세기, 17세기가 들어가면 이제 청아백자가 등장하죠. 청아백자, 좀 연결할까요? 그 17세기 말에 18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철사백자가 등장하죠. 철사백자.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가 되면, 철사백자가 유명했죠.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이제 이 시기니까 청나라겠죠. 청나라에서 안료가 들어오죠. 색깔 있는 안료들이 들어오면서 그림이 조금 더 색깔이 들어가고 화려해지기 시작하죠. 청아백자다. 고려 청자부터 쭉 살펴봤는데요. 뭐라고 할까요? 흐름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흐름 순서. 자, 354페이지 자기 공예부터 한번 볼까요? 자기 공예. 순수 비색 17세기에 순수 비색. 그 다음에 13세기에 상감청자. 고려 독창적인 상감법이 개발되었다. 상감법 밑줄을 씁니다. 이건 수입품이 아니에요. 상감청자는 고려의 독자적인 기술입니다. 고려의 독자적 기술이다. 참고로 중국에서 유입됐다 이건 아니에요.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요지 주로 강진 3번입니다. 강진 그 다음에 부안 그 다음에 강화도겠죠. 도요지가 어디냐? 가장 중요한 게 교통입니다. 교통이라는 운하, 배를 띄워서 개경까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운하가 발달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좋은 흙이 있어야 되겠죠. 좋은 흙이 있어야 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강화도, 그 다음에 부안,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진 같은 대표적인 도요지가 나타나게 되겠죠. 두 가지 충족 조건이 돼야 됩니다. 아주 우수한 흙, 그 다음에 운하가 발달돼야 된다. 배를 띄워서 제품을 만들어서 개경의 왕실과 귀족들에게 요즘 말하면 택배를 빵빵하게 보낼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태조 고려 말 원간섭기부터 북방가마 기술이 들어오면서 청자의 빛깔도 태조되었고 점차 소박한 분청사기 기술로 바뀌었다. 분청사기 기술 여기 있죠? 13세기 중엽부터 원간섭기에 주로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관청들 그 다음에 일부 양반들이 주로 많이 이렇게 사용했던 것이다. 여기 백성들이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공예 오른쪽 보겠습니다. 금속공예 가장 대표적인 게 청동은입사 기술입니다. 청동은입사 기술. 청동기 면을 파내고 실처럼 만든 은을 채워넣어 무늬를 장식하는 은입사 기술이었다. 오른쪽 그림을 봐보시죠. 청동은입사 기술, 포류 수급면 정병. 되게 정교한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요게 있어야 뭐가 발달되는지를 우리가 잠깐 언급드렸죠. 은입사 기술이 있어야만 이게 만들어지는 상감청자 기법입니다.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 그 대표 작품 은입사를 만든 청동향로와 버드나무로 동물 무늬를 새긴 청동은병입니다. 그 다음 나전칠기 공예. 나전칠기 볼까요? 투체제로 나와있죠. 나전칠기는 원래 우리 통일신라 시대 당나라에서 유입되었습니다. 대신 우리는 고려로 연결됐고 훨씬 더 발전되었고 대신 당은 멸망하면서 연결되는 거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려에서 송에 역수출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나전칠기 공예 기술입니다. 되게 화려하죠. 고가에 팔리는 물품 중에 하나이죠. 대표적 작품 불경을 넣는 경암, 여성들에서는 화장품
그 다음에 문방구 등에 주로 사용되었다. 되게 비싼 가격으로 팔린 과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우리가 조공품으로 바치게 됐던 대표적인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중국 애들, 귀족들 같은 경우는 낮은 칠기를 꼭 하나쯤은 소장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수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수요를 다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양이 많았다는 것. 그 다음에 범종. 신라 양식을 그대로 계승, 중기부터 대종보다 소종이 주로 이루었다. 용주사 동종 수원에 해남 대흥사 있는 탑산사 종종이 대표적이다. 이걸 사료를 낸다면 지역을 얘기할 것 같아요. 수원의 용주사, 해남 대흥사에 종이 있는데 이게 시대 뭡니까? 물어보면 고려시대입니다. 용주사하고 대흥사. 종이 어느 시대인가 물어보면 무조건 시대입니다. 이건 물어볼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왜? 종에 대해서 특별하게 낼 게 없잖아요. 시대밖에 낼 게 없잖아요. 종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전문가들이 공부하는 걸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논문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아니거든요. 공무원 시험에. 그건 넘기지 마시고 우리 고려도경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네, 그 은입사 포류 수군명 정병 위에 고려도경이라는 책이 하나 있는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건 송나라 사신 서극 밑줄 긋고 인종 때 개경에 머물면서 고려의 각 분야를 초기한 견문록이다. 특히 고려자기와 고려모시의 우수성을 극찬하였다. 이때 고려자기를 얘기했지, 그지? 상감청자를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거 꼭 기억 잘 하셔야 돼요. 함정 되게 많이 팠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글씨, 그림과 음악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글씨. 고려전기 왕이지요. 구양순. 고려 후기 밑에 송설체 또는 조명부체. 그 다음 위에 서예가, 고려 대표적인 서예가 유신탄현 최우. 그 다음 신라의 김생과 함께 신품사연이라 불렀다. 이거 어디에 나왔다? 이규보가 쓴 동국 이상국집이라는 책에 나와있더라. 신품사연에 대한 부분. 전기 후기만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왕일체와 구양순체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구분할 수 있어. 전기, 후기. 여기 뭐? 구양순. 여기 조명부체. 한글 자면 구양순이니까 기억 들어가겠다. 여기 지읒 들어가겠다. 조명부체 또는 송설체라고 한다고 그랬지. 송설체. 이거 쉬우시겠네. 그 뭐야? 그럼 최소한도 우리 한글 자음에 기억. 그 다음에 조명부니까 지읒. 그 다음에 송설체니까 지읒. 최소한도 반대된 개념이니까 이렇게 한글 자음감 가지고도 우리 충분히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림 갈까요? 그림. 동화원에 소속된 전문화원들이 그림과 문인의 청년들이 문인을 나눴습니다. 도화원입니다. 고려는 그림 그리는 관청이 고려는 도화원. 그 다음에 조선은 도화서입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원과 서가 좀 차이가 있죠? 네, 도화원, 그 다음에 도화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려전기 뛰어난 화가 예성강도를 그린 이령 또는 이영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수분법칙에 따라서 또는 그의 아들 이강필 등이 있으나 그림이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고려 후기에 대표적인 문이나 보겠습니다. 공민왕이 그렸던 천산대렵도. 네. 공민왕이 그렸던 천산대렵도는 가끔 나오죠. 국화라고 얘기하죠. 네. 지금 356페이지 하고 있어요. 북종화가 있죠. 네, 북종화. 공민왕의 가장 대표적이죠. 천산대립도. 북종화라고 합니다. 이건 쉽게 얘기하면 전문 하원이 그린 그림이다. 그러니까 그림을 되게 잘 그리죠. 요즘 치면 뭐 미술대학교 나와서 그림 그린 사람과 일반 대학 나와서 그린 사람의 그림의 차이는 되게 많이 나겠죠. 선생님보다는 미대 나온 친구들이 그림 훨씬 더 잘 그리겠죠. 그런 차이. 반대 개념이 있겠죠. 그러면 남종화라고 부르겠지.
남종화는 주로 이제 사대부들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대부들의 그린 그림을 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종화는 이제 중국 뭐랄까 한족들의 독립운동하면서 나타나는 거죠. 독립운동하면서. 즉 원나라의 지금 식민지 생활하고 있잖아요. 한족 애들도 그죠? 네. 얘들 몰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원나라 애들은 또 독립운동하면서 이때 이제 처음으로 그 당시 사대부들의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17세기 중후반쯤 되면 여기 이제 꿈틀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남종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남종화 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초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불화유행. 불화. 왕실과 건무새의 구복적 요구에 따라 불화가 많이 그려졌다. 극락왕생을 기원한 아미타불과 지장보살도 가늠보살도가 많았다. 일본에 전해지고 있는 해여가 그린 가늠보살도, 양류 가늠도가 대표적이었다. 일종의 불화라고 그러죠. 이제 고려 시대 후기가 되면 불화가 되게 유행해지죠. 이렇게 커다란 배경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여기 부처님에 대한 부분을 막 그리고, 그 다음에 보살들 막 그린다고 얘기해요. 여기다 부처와 보살들을 그린다고, 이렇게. 그리고, 이건 불화라고 불러요, 이걸. 불화 또는 탱화라고도 해요. 되게 큰 걸개 그림을 생각하면 돼. 저희 칠판이 있어. 여기다 불화를 크게 그렸다고. 선생님 얼굴 부처님을 생각해. 죄송합니다. 비유가 적절하지 않은데. 이야기했으니까 뭐 사고 치지 뭐. 뒤에 불화가 쫙 아름답게 화려한 모습이 있다고. 그럼 부처님이 쫙 이렇게 계신다고, 이렇게. 이렇게. 그럼 훨씬 더 화려하게 그치겠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불화예요. 고려가 되게 유행했다. 대부분 하가들은 주로 승려들이 주로 많이 그렸던 것 같고요. 근데 아쉬운 건 우리나라에 이게 고려시대 불화들이 대부분 다 일본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요. 좀 이게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뭐 기타, 조사당의 벽화, 그다음에 수월 가늠도 같은 것들. 그래서 보시면 가장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만한 것은 양류 가늠도, 그다음에 수월 가늠도. 양류 가늠도, 그다음에 수월 가늠도. 이게 나오면 무조건 이것도 시대야. 고려 후기. 고려 후기의 특징을 여러분이 선택지를 하나 고르면 되는 거야. 왜냐면 전문가들처럼, 뭐 선생님처럼, 수월 가늠도, 양류 가늠도 한 학기 내내, 한 학기에서 뭐 2회 내지 3회 정도까지 막 수업이 계속 연결되는 거 있습니다. 이건 되게 좀 심화 과정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좀 말하기 어렵죠. 왜냐면 여기까지는 출제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주로 물어보는 게 이 정도밖에 아닐 것 같아요. 고려 후기에 이걸 알게 되면 이 고려 후기의 특징을 여러분 선택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정도만 물어볼 것 같아요. 양류 가늠도가 뭐예요? 수월 가늠도가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음악에 대한 부분 갈까요? 아악, 대성악, 송나라 수입되는 음악을 대성악이라는데 이게 궁중음악으로 발전해서 우아한 음악이죠. 격조인 음악이죠. 그래서 우아락자 써서 우아한 음악 결과적으로 뭐죠? 궁중음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악은 주로 제사에 쓰입니다. 악은 주로 제사 때 쓰였다. 고려 조선시대 문묘제략에 쓰였다. 문묘제략. 공자님 제사 지낼 때. 그래서 웃기는 게 하나 있어요. 재밌는 게. 세종대왕 시기에 문묘제사 지나가는데 세종대왕이 되게 음악 잘하잖아요. 근데 자기 모르는 음악이 막 나오는 거예요. 중국 악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문묘는 공자님이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 악기를 틀면 문제가 없지. 근데 종묘는 자기 조상들 엄마 아빠들이잖아요. 그죠? 조상들의 왕과 왕비를 모신 신전이거든. 그래서 여기는 조선의 악기를 바꾸기 시작해. 세종대왕 때부터. 이게 차이점이야. 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 근데 이해하냐고? 그냥 상식으로 하라고. 향약 볼까요? 소각이라고 합니다. 동동, 한림별공, 대동강. 요즘 치면 K-팝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그 이별,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 요즘 유행가들이 다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K-팝들이 사랑, 이별,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 많죠. 그 다음에 무용. 궁중에서 악기를 몰아는 나래를 시셔요. 그
그 다음에 처형무 등이 유행하였다. 처형무와 나래 같은 경우는 궁중음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서 하는 기타 음악들이 되게 많죠. 두 가지만 궁중음악이고 전부 다 아니라는 정도만. 그 다음에 357페이지 문학작품도 봐야 되겠죠. 문학을 한번 보자고요. 고려전기 음악 향가. 우리 고을에서 불렀던 노래들이죠. 자, 대표적인 강종 때 균형을 가진 보연 10원과 정도는 기본으로 잡아야 됩니다. 보연 10원과 11수가 그의 전경인 균여전에 전해진다. 신라대 진성여왕 때 각간 이용해 쓴 3대목도 있지만 많이 전해지지 않고 있죠. 그 다음에 중기. 예종 때 도의장가, 그 다음에 정과정 같은 것들이 보인다.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문학. 고려전기 향문학은 우리가 보면 관리들의 필수 교양 과목 정도, 박일량과 정생 같은 시들이 등장할 정도, 특별히 나올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 중기문학, 중기는 아무래도 당나라나 송나라의 문학을 숭상한다 정도만, 당나라나 송의 문학을 숭상하더라 정도. 그 다음에 무신직공기의 문학작품이 꽤 나오죠. 볼까요? 자, 수필혁신 보겠습니다. 배경, 무신직공으로 자작에 빠진 문신은 낭만적이고 현실 도표적인 경향을 지닌 수필 형식들의 책들을 많이 내더라. 무신정권 시기에 문신들이 완전 자절했겠죠. 작가 대표는 임춘의 국순전, 술을 의나했다. 현실 풍자. 이일로, 역대 문인들이 명시들을 얽혔다. 파한집. 그 다음에 최씨 무신정권의 대표적인 것들. 이규보의 동국이상 국집, 최자의 보한집, 진화 등이 있었다. 재작년에 이제 진화의 글을 던져주고 진화와 동시대 한량했던 사람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죠. 그게 이규보가 됐죠. 그러니까 이규보와 진화는 최충원 시기와 최후 시기에 동시대 같이 활동했던 인사들입니다. 최자도 마찬가지고요. 그 시기에 본인들이 보고 느꼈던 얘기를 적었다. 수필 형식으로. 그 다음에 고려 후기 문학, 국문학 대표는 경기체가 별표해야 되겠죠? 경기체가. 경기체가 보겠습니다. 사대부들의 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대부 문학이다. 다르게 같이 얘기하면 사대부 문학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경기체가라는 말은 경기도에 썼기 때문에 경기체가가 아니고요. 여행 갔다면서 이렇게 뜻. 여행 갔다면서. 너 경주에 여행 갔다면서. 너 포항에 여행 갔다면서. 예를 들어서 그쪽의 경치는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걸 경기체가라 불러요. 이해 가셨죠? 되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기하역 뭐 이런 단어가 꼭 마무리되죠. 그래서 이걸 경기체가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한림별곡. 고려의 가장 대표적인 공부 잘하는 애들 모인 것이 한림원이잖아요. 한림원 직원들이 단체로 놀러 간 것 같아. 갔다 와서 쓴 책이 별곡이야. 한림별곡. 봐. 일반 농민들이 놀러 갈 수 있어? 고려시대 후기에? 경제적 여유가 없어요. 나름대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거거든. 한림안에 학사들이 전부 다 가서 보고 느낀 점을 적었다. 그래서 한림별곡이라 한다. 이걸 일명 사대부 문학이라고 한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간동별곡, 그 다음에 죽계별곡 등의 작품들을 주로 볼 수 있다. 간동별곡, 죽계별곡. 그 지역의 특징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 장가. 민중사에서 작가가 알리지 않는 장가 혹은 소교라고 하는 가요가 영화했다. 장가, 소교. 대표적인 게 청산별곡.
밑에 한번 봐보시죠. 사르리 사르렸다 청산에 사르리렸다. 머루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사르렸다. 우러러 새요. 자고 일어나 우러러 새요. 양반들이 산에 올라가서 머루랑 다리랑 먹고 살진 않아요. 그죠? 일반민들이 올라서 먹을 수 있겠죠. 청산, 별곡, 장가, 소교, 케이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리 있고 뭐 이런 노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이별에 대한 아픔을 적은 것 가시리. 그 쌍하점, 소교, 그 장가, 쌍하점도 한번 봐야 되겠죠. 점은 점포를 얘기하고 쌍하는 만두 가게를 얘기합니다. 만두를 파는 포가 되겠죠. 만두 가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만두라고 하는 이 음식이 우리가 원간섭기에 우리 고려로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음식처럼 되어 있지만 실상은 우리 원간섭기에 고려에 들어온 음식이 꽤 많죠. 뭐 소주, 만두, 그 다음에 설렁탕 종류들 전부 다 이제 요게 이제 원나라를 통해 들어왔단 말이야. 이 원나라에서 들어왔던 이 만두 가게에 우리가 만두를 이렇게 사러 가려면 돈을 줄 거란 말이야. 특히 여인이 만두 가게를 가서 만두를 사려고 하면 돈을 건넬 때 만두 가게 주인들이 돈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의 손목도 잡더이다. 뭐죠 이거? 쌍화점 그 당시 고려 후기에 문란해졌던 성풍속도죠. 성풍속도가 문란해졌던 것 같다 비꼬는 것 중에 하나가 쌍화점이죠. 만두 가게에서 일어난 남녀 간 애정에 관련된 부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한문학, 설화문학과 폐간문학 볼까요? 설화문학과 폐간문학.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설화 형식으로 현실을 비판하는 문학도 영화했다. 그 대표적인 게 이규보의 백운소설, 이재현의 여공폐설. 이재현의 호가 여공이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별 볼 일 없는 늙은이 정도 해석되겠죠. 그 사람이 쓴 얘기다, 잡다한 얘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자신을 낮췄죠. 설화문학 또는 폐간문학이라고 합니다. 폐간문학이라는 단어를 봐야 되겠죠. 폐간문학이 도대체 뭘까? 원래 이거 중국에 출발했어요. 왜냐면 중국의 황제가 궁궐 밖에 출입하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작거리라는 것은 일반 민들이 살던 동네를 이제 저작거리라고 그러는데 저작거리 되게 재밌는 일이 일어났다는 막 소문이 나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보내는 거야. 그 관리가 즉 폐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전문적으로 밖에서 일어난 일들을 갖다가 보고 듣고 왕에게 보고하는 거야. 이렇게 만드는 작품을 갖다가 기초에서 폐간이 할 일이겠죠. 요게 이제 기초 사항이라면 여기다가 이제 조금씩 뭘 붙여야 할 것 같아? 저기 재미거리 요소들 좀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팩트야. 팩트를 기초 위에 그죠? 여기가 본인의 얘기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팩트 이외에 소설적 요소를 가미했다. 이걸 폐간문학이라 한다. 폐간문학이 이제 고려 무신정권 시기 원간섭기 되게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생각해보세요. 무신정권에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만들어지겠습니까? 누구는 이렇대, 누구는 저렇대. 야, 최충원 말이야. 야, 최우 말이야. 뭐, 김준 말이야. 임유문 말이야. 엄청난 얘기 쏟아졌을 거야. 원간섭기에 야, 충렬왕 때 말이야. 충선왕 말이야. 여자 얘기부터 시작해. 오만 얘기 막 했었을 거거든. 팩트 이외에다가 허구를 집어넣는 거야. 마찬가지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폐간문학은 나타날 수 있겠지. 정치적 어떤 큰 사건이 터져 나왔어. 그걸 10년,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소설화 시킬 수 있겠지. 그걸 폐간문학이라고 한다. 다 이건 고려 후기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 가전체 문학, 사물을 의인화하여 일대기로 꾸민 이규보의 국선성쟁, 술에 대한 얘기, 이곡의 죽부인전, 대나무에 대한 얘기 등도 현실을 합리적으로 파악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가전체 문학. 일종의 이건 계세증인적 성격이다 그러죠. 가전체 문학은. 계세증인적 성격이다. 옳지 못한 걸 훈계하겠다는 거죠. 술 많이 먹고 좋지 않다는 거지. 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뭐 이런 식이지. 한시, 이재현, 그 다음 이곡,
그다음에 정몽주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시를 통해서 사회 부패상을 읊기도 하였다. 됐죠? 기타 문제를 좀 여러분 좀 살펴보시고 좀 쉬어볼까요? 좀 쉬겠습니다.